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을 기르며 많은 고난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이니 잠시만 핸드폰을 내려놓고 들어주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이어받은 많은 땅이 해마다 그 가치를 더해가며 우리는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임대하여 2차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 이윤으로 투자까지 하여 3차 수익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부모님은 매달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라며 힘들어하는 이웃이나 홀로 사는 노인, 고아들을 위해 매달 큰 금액을 기부하셨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을 본받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의 선행은 말이나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 저는 부모님의 유산을 일부 물려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좋지 않은 시선으로 저를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항상 겸손하게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었고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수익의 20% 이상은 항상 기부하며 가까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동네의 가난한 어르신들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 주로 쌀과 음식 등을 기부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소중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그런데 아들이 유치원에 갈 무렵 남편이 위암에 걸렸고 1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면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남편만큼의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랐죠. 그 결과 아들은 심성도 바르고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과는 달리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들이 저에게 용돈을 주며 홀로 서기를 제대로 해나갔습니다. 아들은 좁은 집에서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좋은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고 싶어 했던 아들 덕분에 저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31살이 되던 해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연애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차분하고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선진 양, 지금 무슨 일 하시나요? 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은 안 계세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랬군요. 미안해요. 며느리 될 사람에게 너무 이것저것 물어봐서 실례했네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 기부해 주신 학용품과 책들을 받아 잘 사용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가 제가 기부해 오던 보육원에서 10년 넘게 자랐다는 거예요. 정말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인연이 깊었네요. 선진 양이 날 알 정도면 보육원에서 꽤 오래 살았겠어요. 딱하네요.
지금도 가끔 보육원에 가보나요? 네, 매주 봉사활동하러 가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말마다 아이들을 위해 청소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러 가요. 며느리는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갔던 걸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 저를 보면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사회복지사가 된 건 모두 어머님 영향인 것 같아요. 어릴 때 때때로 어머님을 뵐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았고 행복했어요. 저도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마음속에 다짐하며 자랐어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 곱게 먹고 잘 자라줘서 고맙네요. 아무튼 선진 양이랑 나는 오래전부터 인연이었네요. 그런데 내 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아들과 며느리의 만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예요. 아들 녀석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봉사활동을 간 게 며느리를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앞에서는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꼭 아들과 결혼시켜야겠다는 확신이 들긴 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의도가 있거나 제 아들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저를 알고 나서 아들과 만난 거라면 혹시 돈 때문에 시집 오려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었죠. 또 겉으로 보이는 성격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진짜 착한 사람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며느리를 몰래 미행하기로 했어요. 주말에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 거죠. 토요일 오전에 보육원에 가길래 저도 몰래 따라가서 감시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불과 옷을 직접 빨래한 후 운동장으로 나가 아이들과 공을 차며 놀더군요. 그리곤 식당으로 가서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봉사자들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유독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러고는 보육원을 나와 언덕길로 향했는데 고시원과 허름한 여관들이 늘어선 골목으로 들어가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만난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대부분 독거노인들이었는데 며느리는 각 집에 들러 5분씩 대화를 나누고 나왔고 그녀가 다녀간 후에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제 걱정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과 함께 며느리 몰래 미행한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집에서 나오는 며느리가 어떤 젊은 남자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아찔했습니다. 둘이 다정하게 포옹하는 장면을 보며 혹시 이들이 짜고 제 아들을 속여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운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즉시 며느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속은 불량했구나. 이 남자와 짜고 내 아들을 꼬드긴 거지?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하군. 어머님, 여긴 어떻게? 혹시 저를 미행하신 건가요? 그래, 미행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랬다. 그런데 이런 건달 같은 남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더냐? 내가 내 아들과 결혼해서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무 사이도 아닌 놈이랑 포옹을 하고 있더냐? 이 남자 생긴 것도 기생오라비같이 생겼구나. 내가 너희 둘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둘 다 혼 좀 나보자. 저는 제가 본 장면을 믿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며느리를 비난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군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 남자는 제 친오빠예요. 얼마 전에 유전자 센터에 유전자를 등록해서 부모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똑같이 부모님을 찾으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오빠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을 찾았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기생오라비 닮은 남자는 며느리의 애인이 아니라 친오빠였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얼굴이 서로 닮았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보육원에서 자랐고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냈다가 얼마 전에 유전자 센터에서 서로를 찾게 되었다는 거야. 네, 어머님. 부모님이 어떤 사정으로 저희를 떠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저희를 찾으려고 유전자를 등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저희가 서로를 찾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저와 오빠 사이를 불륜으로 오해하신 거죠. 제가 남매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기 부모님과 우리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오빠와 제가 같은 부모님을 가진 남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의 유년 시절 사진이에요. 지금의 모습과도 닮았죠. 참고로 재준 씨도 저희 오빠를 이미 만나봤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유전자 검사지와 사진을 확인하니 제가 완전히 오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증거로 밝혀진 남매 관계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며느리를 불륜녀로 의심했으니까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같아도 어머님 입장이었으면 뒷조사를 했을 겁니다. 저 같은 부족한 여자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당연히 돈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의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돈에 큰 관심이 없어요. 오빠가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착한 인성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 알겠다. 내가 나이가 들더니 헛짓을 했구나. 미안하다, 선진아. 아니에요, 어머님. 사과는 그만하세요. 사실 저도 조만간 오빠를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 오빠 손을 잡고 들어갈 생각인데 괜찮으실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신부 입장할 때? 그럼 당연히 괜찮고 말고.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미행하면서 그녀가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결혼식이 치러졌고 아들은 자기 힘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100번을 말해도 아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맞춰 살아가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기 바쁜데 이렇게 잘 자라준 아들을 보니 도리어 제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온갖 지원을 받고 유산도 물려받아 편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은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혼수는 며느리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 친오빠라는 사람이 조금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신혼생활을 몇 달 해본 후 아들은 대기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직장이 좋긴 하지만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며느리와 함께 보낼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하길래 아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응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들은 제 도움 없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채준아, 엄마한테 좀 기대도 돼. 엄마가 부자니까 좀 이용해도 되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스스로 해내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또, 사업이라는 게 작게 시작해야 한다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엄마도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는 건물 관리 일을 하면서 한 층을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수출업을 하고 있었는데 꽤 성공적이었죠. 아들은 자기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저에게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러나 저러나 고집이 센 녀석이라 결국 마음만 도와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돈을 주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들은 역시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업체를 잘 운영했고 1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루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며느리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며느리를 안고 축하했습니다. 아니, 쌍둥이라니. 세아가 정말 잘했어. 대단하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내가 임신한 게 왜 내 덕이냐? 어머님이 멋진 아들을 낳으셨고 제가 그 멋진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보육원에서 봉사할 마음을 심어주셨잖아요. 모든 시작은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얘가 착하다 하니까 진짜로 착한 말만 하네. 그래, 내 덕이기도 하고 내 덕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 저축할 겸 파티나 하자. 이 시어미가 신라호텔에 데려가 주마. 거기 가서 비싸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오자. 또 괜히 비싸다고 사양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건 할머니가 새 쌍둥이 손주들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네, 어머님. 거절하지 않을게요. 제 뱃속에 있는 애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니까 실컷 먹을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는 태교를 하며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출산 후에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 돌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가서 육아를 도와주기는 했지만 남자아이 셋을 보는 건 정말로 허리가 끊어질 듯 힘든 일이었답니다. 그래도 손자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예뻐서 입이 귀에 걸렸죠. 제 인생이 그동안 밋밋하고 심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새 쌍둥이들이 태어난 이후로는 매우 바쁘고 재미있어서 사는 맛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건물 관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육아까지 하면서 바쁘게 보냈고 아들도 확장한 사업을 계속해서 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제 인생에 작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 회사의 격리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망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직원은 얼마나 계획적으로 행동했는지 회사의 자금을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계좌로 이체하고 그날 바로 해외로 떠났습니다. 도망친 나라는 노르웨이였고 저는 사기와 횡령죄로 고소하며 범죄자 인도를 신청했지만 그 직원이 노르웨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억울하다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범죄인 인도 요청이 기각되었고 경찰과 검찰이 아무리 나서도 그 직원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격리녀는 일부러 사기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제대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속만 끓이며 잡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재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었답니다. 사업은 정리하게 되었지만 건물 임대는 계속해서 할 수 있었죠. 아들 내외는 새 쌍둥이와 다복하게 잘 살았어요. 며느리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고 아들은 사업을 해서 가장 노릇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금세 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제한을 거는 바람에 많은 사업자들이 나가 떨어졌죠. 그리고 제 아들 역시 코로나의 타격으로 사업에 크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사업이 원활한데 여기저기서 망하는 게 현실이니 아들 사업장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손해보기 시작할 때 문을 닫지 않고 코로나가 꺼지기를 기다리며 빚을 내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국 예상한 대로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큰 빚을 지고 문을 닫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이 위기에 도움이 되고자 아들을 불러 앉혀 그만 고생하고 유산을 물려받으라고 전했습니다. 채준아, 너 지금 사업 망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는 더 할 일도 겪을 거라고.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혼자 무리하지 말고 엄마 도움을 받거라. 엄마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싼 똥은 제가 치우고 싶어요. 제가 진 빚을 다 갚으면 그때 가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예유, 엄마가 편한 길을 터주겠다는데 또 거절이냐? 너도 참 황소 고집이다. 누굴 닮아서? 그러니 그야 당연히 엄마 닮아서 그러죠. 엄마도 황소 고집인 거 모르셨어요? 아무튼 이번 빚은 제가 갚을게요. 대신 엄마 손자들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만 지원해 주세요. 이 정도면 황소 고집은 아니죠. 그래, 알았다. 모든 일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해결하려고 해라. 무리해서 쓰러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들은 자기가 망해 먹은 사업 빚을 스스로 갚기로 했답니다. 밑바닥을 경험하겠다는 아들은 공사장을 다니며 빚을 갚아 나갔고, 며느리는 저에게 새 쌍둥이를 맡기고 세차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해봤자 두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았답니다. 고생은 사서 하는 게 아니냐며 매우 밝은 얼굴로 긍정적인 말을 하더군요. 이에 저는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려고 마음대로 하라는 대답을 해줬네요. 세아가 네 남편이 공사장 나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너까지 그 녀석의 빚을 갚는데 도울 필요가 있어. 새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세차장에서 일하겠다니 꼭 해야겠어. 어머님 부부는 일신동치 아닌가요? 그 이가 어머님 도움 없이 빚을 해결하겠다고 하니 마누라인 저도 팔 걷어붙이고 도와야죠. 하루에 6시간만 일하니까 어머님이 그 시간만 애들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나야 손자들이 예쁘니 하루 종일 봐줘도 상관없다. 다만 네 몸이 망가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아유, 모르겠다. 너나 내 남편이나 똥꼬집이니 내가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겠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내일부터 애들 좀 봐주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세차장에 취직해서 하루에 6시간씩 일했답니다. 아들도 실내 공사가 많아서 비가 오는 날도 일을 나가게 되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 덕을 다 보고 살았는데 제 자식은 누굴 닮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는지 미스테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닮은 모양입니다. 아들은 어느새 몸이 근육질로 바뀌어 있었어요. 손발에 굳은 살도 두툼하게 배겨 있었어요. 노동으로 일을 해보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말도 했답니다. 저 공사장에서 일해보고 느낀 게 참 많아요. 예전에는 10,000원 한 장 쓰는데 1시간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1,000원 한 장 쓰는데 1시간 고민하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진다고요. 아이고, 그래, 내가 나보다 낫다. 그런 깨달음까지 알아서 하니 대단하다 하더라. 일이 힘들진 않아. 물론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매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더 대단해요. 모두 연세가 50 이상이에요. 가장 나이 많은 분은 65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벽돌을 나르고 못질을 한다고요.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느끼면서 일한다니까 내가 다 뿌듯하구나. 그럼 새 애기는 어떠냐? 일하는데 힘들지 않니? 그러자 며느리 역시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애들 아빠 말처럼 땀 흘려버는 돈이라 그런지 1,000원 한 장 쓰는데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세차장에는 이은혜 어르신도 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 대단하구나. 나보다 연세 많은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니 내가 부끄럽다. 난 평생 너희처럼 고생을 사서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후회가 된다. 어머님은 이런 굳은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제 롤모델이 어머님인 거 모르세요?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매달 기부하면서 살 거예요. 며느리나 아들이나 똑같이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벌고 철학까지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3년이 지나도록 공사장과 세차장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어서 몇 달만 더 고생하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일하는 세차장은 한겨울에도 세차하겠다는 차가 줄을 섰습니다. 워낙 깔끔하고 서비스가 좋은 곳이라 그런지 가까운 주민 말고도 멀리서들 찾아왔습니다. 12월쯤 되자 강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세차장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걱정되더군요. 그래서 새 쌍둥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에 핫팩을 한 박스 사서 찾아가기로 했어요. 며느리와 동료들에게 손 좀 녹여가며 일하라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고 싶었답니다. 핫팩 한 박스와 도시락 10개를 싸서 세차장으로 찾아갔어요. 세차장 앞에 다다르자 여러 직원이 손세차를 하는 것이 보였고 며느리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손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차에 문제가 있어서 혼이 나는 것 같았어요.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자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흠집 간 거 안 보여. 네 눈가에만 안 보이는 거야. 오이브여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왔다 박스님, 이건 원래 있던 흠짓이었어요. 제가 세차하기 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년아. 내가 이 사진을 세차 전에 찍은 건지 어떻게 알아? 아님 나트러스트 유 여기 사진 찍은 날짜 있잖아요. 손님 잘 보세요. 헤이, 이건 그러니까 이 시간이 내가 차를 맡긴 지 몇 시간이 지나 있는 타임이잖아. 오케이, 와 타임 이제 2인지 봐봐. 야, 너 지금 오리발 내미는 거지? 비싼 차 긁어먹어서 배째라고 나오는 거지? 인연인 내가 한국말 서툴다고 만만하게 본 모양이네. 나 호구 아니거든. 이 카라 마시려나? 그리고 너 이 차가 얼만 줄 알아? 네가 남의 차 닦아가며 5년 동안 일해도 못 살 만큼 비싼 차야. 네 인생이 좋댔어. 이제 지옥이 펼쳐질 거라고. 해외 웨이컨투의 손님 차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저는 손님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있던 흠집이라고요. 자꾸 억지 부리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차를 가져가세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CCTV를 보여드릴게요. 에이, 니년이 영상을 조작해서 보여주는 건지 진짜 영상인지 어떻게 믿어? 난 진실된 사람이니까 내 말이 정답이야. 넌 내 차를 망가뜨렸소. 나의 롤스로이스 옆구리를 까지게 했다고 상황을 보아하니 진상 손님이 며느리에게 흠집난 걸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헤이 버킹 세찬년아, 다 필요 없고 내가 편성해 머니 내놔. 차 문짝을 통째로 갈아야겠으니까 500만 원 내놔. 네, 500만 원이요. 손님, 이런 스크래치는 10만 원이면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세차 전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면 곤란합니다. 손님, 제발 그만하고 가시죠. 이렇게 억지 부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런 이 김쌍야 니년 하는 꼬라지 보니까 평생 남의 처나 닦아주면서 빌어먹고 살게 생겼네. 너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어.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내 발로 기어서 내 가랑이를 지나가면 수리비를 깎아줄 수 있으니깐 말이야. 도구처럼 내 발로 기어가란 말이야. 바우아우 하고 짖어보란 말이야. 손님, 안 되겠네요. 이러시면 경찰을 불러서 해결해야겠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이 말하는 거 봐라. 폴리스야, 손님 차를 흠집낸 것도 모자라. 나를 진상 취급하고 짭새를 부르겠다고 토킹 어바웃이 안 되는 년이구나. 경찰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오늘 내 차 수리비 500만 원어치 맞아봐라 가봐. 김연경 스파이크 그 진상 손님은 손을 들어 며느리 뺨을 세차게 날렸습니다. 이에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눈물을 흘리더군요.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원래부터 흠집이 나 있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2년 안 되겠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손님한테 구라를 치네. 유라이어 500만 원어치 쳐맞아라. 그 순간 억울해하는 며느리의 슬픈 눈동자를 보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네요. 이윽고 진상년이 다시 며느리의 뺨을 날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그녀의 뒤에 바짝 다가가서 손목을 잡아챌 수 있었습니다. 동작 그만.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 며느리를 때린 거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내 딸 같은 아이의 뺨을 입어. 뒤에서 들어보니까 댁이 괜히 시비 거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 내 며느리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전화해. 다음 세상에 만나자고 작별 인사하란 말이야. 오늘 나한테 걸린 걸 불행으로 알라고. 또 어떤 뻑킹년이 질라라는 거야. 헤이 너 뭐하는. 진상년이 고개를 저에게 돌리자마자 두 손으로 쌍싸대기를 빡빠박 하고 여러 대 갈겨줬습니다. 아직 저와 눈도 마주치기 전에 선방을 날린 거죠. 미녀나. 내 며느리 뺨을 한 대 날렸으니 10배로 돌려줄게. 아직 3대 남았다. 연상 들어 뻑 소리 그냥 갈게요. 잠깐 고개 들어봐. 이년아 왜 갑자기 꼬랑지 내리고 토끼라는 거야? 너나 아는 년이지? 고개 들란 말이야. 이 똥바대 내다 꽂아서 360도로 굴을 여놔. 진상녀의 면상을 억지로 잡고 고개를 들어 올리자 드디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저와 진상녀는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제 얼굴을 본 진상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라 오경리잖아. 내 회사 돈 50억 가지고 노르웨이로 튄년 그 나라에 짱 박혀서 먹고 사는가 했더니 배짱 좋게 한국에 있네. 이야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구나. 내 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산 거야. 되지도 않는 영어 쓰면서 지랄을 안 해. 야 이 년이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린 거야. 너 이제 조퇴 서박규 무슨 말씀이세요? 오경미라니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할머니 난 미국 사람이에요.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요. It's okay. 에이 왜 그래? 오경리 코 옆에 오서방 점이 있는 게 딱 오경리가 맞구만. 이 크랩마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이름은 줄리아예요. 오경리인지 뭔 식인지가 아니라고요.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세차장에서 미친년을 하나도 아니라 둘이나 봤네. 어이가 없다. 노헤이 차닥이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이 마음 넓은 줄리아가 갚아주고 넘어가 줄 테니까. 그녀는 롤스로이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타려고 했습니다. 문을 당겨 닫으려는 순간 내가 문 사이로 도시락을 넣어 못 닫게 막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오재미 경리 내 돈 50억 처먹고 4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가려고. 게다가 내 딸 같은 며느리에게 모욕감을 주고 이대로 떠나겠다고. 너 안 될 일이야. 어서 내려 아우. 헤이 마돌 나 당신 모른다. 그리고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다. 너는 똥이다. 영어로 동 저리 비켜 할망구야. 너 수준 낮은 잉글리시 하지마. 오경리 니년 중졸의 알파벳도 모르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영어를 쓰니? 너 지금 초대서 지금 내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게 굴욕을 당하고 얻어터질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려. 할머니 비켜요. 나 오잼이 아니라고요. 줄리아 죄라고. 오마. 줄리아 유남쌤 스피터 당신한테 맞았어.
아파요. 아님 비켜요. 나 한국말 잘 못하니까 말 걸지 마세요. 계속 미국인 놀이 하겠다고 인연 토킹 어바웃이 안 되는 인연이네. 안 되겠다. 내를 들어야겠어. 저는 도시락통을 휘둘러 오경리의 면상과 머리를 몇 대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비명을 지르며 차 밖으로 나오더군요. 할머니 와 이러시는 거예요. 나 줄리아 죄라고요. 피아니스트 줄리아 몰라요. 피아니스트 줄리아 죄 지랄 이단 엽척이 후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오잼이 넌 그냥 돼지게 맞아야 쓰겠다. 내가 뒤지게 패줄 테니까 경찰에 신고해. 거기 가서 신문하면 니년이 줄리아인지 오서방인지 답이 나오겠지. 그럼 일단 좀 맞자. 니년이 내 돈을 횡령해서 4년 동안 호강하고 살았으니까 50억 원어치 맞자고 2층 오케바리. 저는 세차장에 꽂혀있던 호스 하나를 잡고 물을 최강으로 틀어서 오경리에게 서댔습니다. 물줄기가 어찌나 새던지 오경리가 저 멀리 뒤로 자빠져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 다시 호스를 그녀 머리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오영리 잘 들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면 몇 대 때리고 끝낼게. 그게 아니면 경찰 불러서 횡령 사기로 쳐넣을 거야. 그랬더니 오경리가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사장님 그만하세요. 저 맞습니다. 오재민 형님 맞아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슈한 거 맞다고요? 제가 그 사장님 돈 가지고 노르웨이로 튄 년이 맞다고요? 어떻게 넓고 넓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야? 한국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이게 뭔 개 같은 경우냐고. 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 것 같아 몰려왔는데 이렇게 걸릴 줄이야.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야 인정하군. 오경리 넌 나에게 잘못한 게 있지만 지금 내 며느리에게 큰 실수를 했어. 저 아이는 내 50억보다 귀한 아이야. 내 서장님 며느리였어요. 최 장 사장님 아들 결혼식에 갔었는데 왜 까먹은 거지? 마에드 빙빙 사장님 잘못했어요. 저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일단 내 며느리한테 빌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내 발로 기어서 내 며느리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말이야. 헤이 헐리야 빨리빨리. 오재미 경리 진짜 신고 안 하실 거죠?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헤이 며느님 암소소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원래 흠집이 나 있었는데 며느님께 덮어 씌우고 돈 뜯어내려고 했어요. 아이엠페리 소리 며느님 한마디에 내 인생이 달려 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때리고 싶으신 만큼 때리세요. 해봐라. 바로 진실을 말하네. 그럼 죄 없는 내 며느리한테 쌍욕을 퍼붓고 돈 달라고 소리 지르고 따귀까지 날리려고 한 거야. 안 되겠다. 뭐 세차 물맛을 한번 더 봐야 쓰겠다. 저는 들고 있던 호스의 물을 최강으로 틀어 오경리의 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오경리의 면상은 처절하게 망가졌습니다. 인조 속눈썹이 이마에 들러붙었고 화장은 다 지워져서 옥동자 같은 면상을 드러냈어요. 어머 깜짝이야. 오경리 생얼이 베리 못생겼네. 이 얼굴로 다니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어. 멍청하게 지발로 한국에 왔으니 어쩌면 좋으니 어서 내 며느리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싹싹 빌어. 물에 젖은 생쥐꼴이라니.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면 진짜 봐주는 거죠. 개처럼 짖으면서 들어가 새아가 다리 살짝 벌려 죽어라. 내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심하긴 뭐가 심해. 귀한 내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고 개지랄을 떤 년은 절대 가만두지 못한다. 야 오재미 일단 빌고 나서 개처럼 기어가. 그러자 오경미는 훌쩍거리더니 이내 무릎 꿇고 제대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며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좀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스크래치는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저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I'm so sorry 아유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사기친 게 더 큰 잘못이니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네, 그럼 다리를 조금만 벌려주세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못해 다리를 벌리자 오경리가 내 발로 기어 지나가더군요. 와,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 풀렸어요. 이제 어머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냐 그럼 오경리 저기 세차장 끝에서부터 내 발로 뛰어와서 내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라. 그렇게 하면 바로 여길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네,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요. 사장님 며느리 다리 사이만 지나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요년이 지금 따지는 거야.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경찰서 가서 니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해줄게. 헤이 컴다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끝인 거죠. 또 다른 거 시키지 않으실 거죠. 오케이라고 싶어. 빨리 저 끝에서부터 내 발로 기어와 내 가랑이 사이를 지나간 다음 꺼지란 말이야. 제 말이 끝나자 오경리는 내 발로 기어가 세차장 끝에서부터 개소리를 내며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야야야, 누가 기어오래. 내 발로 뛰어오라고. 무릎팍이 다 까지도록 뛰어오란 말이야. 그리고 한국계 말고 노르웨이 개소리로 짖어. 마이 갓, 무릎팍 다 까지겠네. 알았어요. 뛰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바우아우 노르웨이 개는 그렇게 짖냐. 정감이 안 가네. 야, 멍멍이로 지어 와토. 요구 조건이 존나 까다롭네. 다 들린다. 오, 서방아, 이쪽 오케. 멍멍 이웃고 무릎팍이 깨져가며 내 발로 뛰어온 오경리는 제 다리 사이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고개를 숙이며 오경리에게 말했습니다. 오재미 씨, 맞네. 사기꾼년 당신을 사기 및 횡령죄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발로 기어서 여사님 가랑이 사이에는 왜? 어쨌든 여사님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우라질년을 잡았네요. 바로 체포할게요. 아이고, 우리 형사님이 딱 맞춰서 오셨네. 신고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말이야. 그럼 2년 잡아가면 내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요? 계좌 조회해보고 남아있는 돈이 있으면 전부 돌려드릴 겁니다. 야, 오재미 가자.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런 씨바. 내가 개짖는 소리까지 내가면서 내 발로 기었는데 짭새를 불러. 야, 이 늙어빠진 년아, 시키는 대로 하면 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그래, 지금 이 순간 세차장을 벗어나게 됐잖아. 축하한다. 오재민, 이런 지미를 누라질 허스키한 요를 내 이상년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지금 내년을 박살내고 깜방에 말뚝 받고 말겠어. 이야, 오경리는 뒤로 수갑을 찬 채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한 마리의 멧돼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들고 있던 호스의 물을 최강으로 틀어 발사했답니다. 이 도그 해피그들 줄물발 벗긴 새네. 줄리안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나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갈래. 오경리는 저만치 날아갔고 형사는 그만하면 됐다며 저에게 호스를 내려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희죽거리며 오경리가 잡혀가는 걸 확인하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넌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당장 일 그만둬라. 내가 저런 진상 손님한테 또 이런 취급을 당한다면 내 가슴이 찢어질 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만두란 말이야.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가끔 진상이 있는 건 다른데도 똑같다고요. 글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 네 남편도 더 이상 공사장에 못 보낸다. 빚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 갚아주고 새롭게 할 사업장을 차려줄게. 아니, 이번 기회에 내 유산을 싹 다 물려줄 테니까 편하게 좀 살아라.
제발 고생은 그만하라고. 며느리는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세차장으로 출근하게 되면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으르렁대는 바람에 바로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한자리에 불러 제가 유산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건물과 땅의 명의를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물려주었죠. 그리고 제 통장까지 모두 다 넘겨주었답니다. 니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돈을 써도 훨씬 더 잘 쓸 거다. 내가 손주들을 키울 테니까 새아기랑 아들,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사업을 하든 기부를 하든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어머님 이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주시면 어머님은 어떻게 사시려고요? 이러지 마시고 아이들 다 크면 그때 물려주세요. 넌 착한 거냐 맹한 거냐 줄 때 받아.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니들이 효도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야? 효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어머님 알겠어요. 어머님 뜻대로 저희가 이 소중한 재산을 잘 간직하면서 살게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새 쌍둥이 키우는데 잘 쓰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앞으로는 괜히 고생하지 말 거라. 내 말 알아듣겠냐? 그러자 자식들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워낙 머리가 좋아서 뭘 하든 잘할 테니 신경을 아예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 역시 제 아들이 지난번과 같이 망하지 않으려고 사업에 뛰어들었답니다. 새 쌍둥이 손자들은 거의 제가 돌보고 있고요. 한편 경찰 조사를 받던 오재미 경리는 저에게 사기친 것 외에도 3건의 여죄가 드러났습니다. 2년이 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나 했더니 노르웨이에서 한국 교민에게 사기를 쳐먹고 들어온 거더라고요. 제가 피해당한 금액을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 노후 자금으로 써도 될 만큼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경리는 오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났답니다. 저희 착한 아들과 천사 같은 며느리의 일화를 자세하게 써봤는데 여러분 입가에도 웃음이 새겨져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 자식들까지 일이 훌륭하니 말입니다. 그럼 복 많은 제가 복을 나눠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